투명해지나 원. 여기는 시험 거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흐름만 쭉 익히면 될 것 같아요. 흐름만. 원시 생명체. 자, 방금 배웠던 거예요. 원시 생명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 핵산을 가지고 있다. 즉 유전 물질을 갖고 있다는 거. 두 번째가 효소로 작용하는 단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증식이 가능하다. 그지? 세 번째, 세포 막구조를 갖고 있다.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원시 생명체의 특징이라고 했어. 그럼 내가 지금 세상에 태어난 원시 생명체야. 그림을 그려보자. 자, 생명체입니다. 자, 생명체야. 주변에 뭐가 있냐면 당연히 얘는 물속에 있어야지. 물속에 있습니다. 당연히 물속에 있어. 당연히 물속에서 태어난 원시 생명체인 거야. 화학적 진화를 거듭해서 만들어진 원시 생명체가 하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주변에 보면은 일단 물속이라서가 아니라 대기 중에도 물속에도 산소라는 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왜 힘드냐? 당시 환경이야. 원시 지구의 환경. 당시라고 하자. 당시. 그 당시 지구의 환경. 첫 번째, 산소라는 것은 없었다. 두 번째, 먹을 것이 풍부하게 있었냐?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간단한 유기물들. 간단한 또는 복잡한 유기물들. 왜? 이런 유기물들이 막 진화를 거듭해서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잖아. 주변에 진화를 막 하고 있는 단순한 유기물이나 복잡한 유기물들이나 또는 유기물 복합체 같은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겠지. 그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뭘 먹고 사냐? 바로 얘를 먹고 삽니다. 그럼 산소 없이 살아가야지. 그치?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원시 생명체는 첫 번째 무산소 호흡을 해야 하고요. 특징 무산소 호흡. 산소 없이 호흡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다른 걸 잡아먹고 살아야 돼. 그치? 다른 걸 이렇게 섭취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두 가지 좀 골라볼까? 독립영양생물이냐? 종속영양생물이냐? 종속입니다. 그치? 종속 영양을 한다. 무산소 호흡을 하며 종속 영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당시에 환경이 그러했으니까. 그리고 당연하게도 얘는 단세포일까 다세포일까? 단세포야 아직은. 그지? 단세포이면서 핵막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원시적인 어떤 생명체일 거 아니야? 핵막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단세포 무슨 생물? 원핵생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단세포 원핵생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원시 생명체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자, 이렇게 살아오다가 세월이 쭉 지나면 자, 이 원생명체가 먹을 것도 풍부하고 산소 없는 환경이지만 무산소를 통해서 어쨌든 살아가고 있잖아. 이것들이 증식을 하겠죠. 생명체 특징이 증식이잖아. 증식을 하다 보면 개체수가 늘어날 거 아니야. 원시 생명체, 즉 단세포 원핵 생물들의 개체수가 막 늘어나면은 주변에 먹고 살았던 간단한 또는 복잡한 유기물들의 양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치? 자기네들의 개체수는 막 늘어나는데 주변에 먹을 게 부족해진다는 얘기야. 또 지구의 온도가 점점 식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비율도 별로 없어요. 잘 안 만들어져. 처음에 온도가 굉장히 뜨거울 때 처음에 폭세 실험처럼 막 화산 폭발하고 전기 방전이 있고 지구 엄청 뜨겁고 막 그래야지 이런 간단한 유기물들이 잘 만들어지거든. 그런데 지구가 점점 식어가니까 이것들도 잘 안 만들어질 뿐더러 자기네들의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먹을 게 부족해진다. 그래서 탄생한 게 무엇이다? 독립 영양생물이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현한 거야. 독립 영양생물. 생물의 출현입니다. 왜 출현했냐? 그러면 당연히 먹을 게 부족해서 라고 말하면 돼요. 또는 유기물의 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독립영양생물이라는 건 종속영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영양물질을 만들어내는 녀석이에요. 그치? 다시 말해서 뭘 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바로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광합성. 이 광합성이라는 기작은 생투 가서 배우면 굉장히 복잡해요. 엄청 복잡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비대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런데 산소가 생기네 이런 게 아니야. 간단하게 그렇게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다른 걸 잡아먹어서 소화시켜서 살아가는 녀석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형태란 뜻이에요. 독립영양생물이. 그렇다고 우리가 식물보다 진화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형태가 광합성이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광합성을 하는 세균, 광합성 세균이 나타나게 되는데 광합성 세균의 이름이 남세균이었죠. 남세균. 남자 세균은 아니지만 이름이 남세균. 이 남세균이라는 녀석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광합성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이 어떤 광합성이냐면은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포도당을 만들고 부산물로 산소를 만들어내. 물론 12개의 물이 들어가고 6개의 물이 빠져나오는 게 있긴 하지만 중간 과정 생략하고요. 전부 다 666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개수를 맞춰준 거야. 이게 잘 보면은 포도당의 화학식이 C6H12에 O6거든요. 그러면 CO2, 이산화탄소를 잘 주목하세요.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된 거거든. 이산화탄소는 C와 O의 결합이죠. 근데 여기는 C와 O 말고 뭐가 더 있어? H가 더 있잖아. H를 뜯어온 거야. 어디서부터? 물한테 뜯어온 거라니까. 물한테서 H 뜯어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광합성이야. 그래서 H를 뜯어오는 겁니다. 뜯어와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CO2가 H와 결합하는 현상. 무슨 성? 우리 기체 중에서 CH4, H, 환원성. CO2가 뭐 하는 것이다? 환원. CO2가 환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바뀐 거예요. 환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럼 환원이라는 표현이 선생님 본 것 같아. 있다. 남세균의 광합성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환원에 필요한 이라고 있죠. 환원. 위치 보세요. 박스 안에 이산화탄소에 환원에 필요한 수소를 이라고 써 있잖아. 환원이라는 표현을 왜 쓰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환원. 그럼 이 물의 입장에서는 O2로 바뀌었죠. 수소를 뜯겼죠. 얘가 산화된 거야. 반대로 산화. 환원이 일어날 때는 항상 누군가는 산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해요.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남세균이 바로 이 과정을 하기 때문에 유명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남세균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원시적인 광합성의 형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 형태. 광합성의 이전 형태를 이렇게 광합성의 이전 형태. 그러니까 이 남세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광합성 이전에 수소를 뜯어오는 또 다른 기작, 좀 더 쉽게 뜯어오는 기작을 가지고 광합성을 했던 녀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은 마찬가지로 CO2를 가지고 수소를 뜯어오는 어떤 물질을 이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비대에너지 필요합니다. 비대에너지 당연히 필요하고요. 여기도 비대에너지 C6H12에 O6 포도당 만드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12개의 황과 물을 만들어내는 6개의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자, 이때 어디서 수소를 뜯어오냐면 바로 황화수소예요. H2S라고 하는 12분자의 황화수소를 이용해서 뜯어냅니다. 화학식을 기억한다기보다도 물은 H2잖아. 여기는 H2S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서 수소를 뜯어와가지고 얘를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얘가 환원할 때 수소를 뜯어오는데 여기는 황화수소로부터 뜯어왔다는 거지. 봐봐. 물을 분해하는 게 쉬울까? 황화수소를 분해하는 게 쉬울까? 당연히 얘입니다. 물을 분해하려면은 우리 전기 분해해야 되는 거 알아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황화수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이용해서 이전에는 이걸 이용해서 광합성을 했다는 거야. 이걸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가 있었을까 이거야? 화산. 어디 있는 화산? 물속에. 물속의 화산이야. 물속의 화산에서 화산 폭발을 할 때 이 근처에서 이 화산으로부터 나오는 황화수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광합성하는 녀석들이 존재합니다. 실제 지금도 물속에 이렇게 화산 폭발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 황화수소 방출되거든요. 그 옆에는 이렇게 광합성해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들은 보다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했는데 그 이름이 남세균인데 그 이전에도 있었다. 근데 그게 이런 수소를 뜯어내는 기작에서 쉬운 것들을 먼저 했었던 것이다 라는 걸 잡아주면 되겠어요. 자, 남세균이란 녀석은 그러면 이름이 세균이잖아. 세균. 그지? 세균. 세균이라는 말 뜻은 기본적으로 이걸 영어로 만들면 박테리아거든. 박테리아. 세균이 영어로 박테리아야. 콩글리시가 박테리아고 박테리움이라 부르는데 박테리아라는 녀석이 기본적으로 뭘 포함한 단어냐면은 단세포 원핵생물입니다. 모든 세균은 단세포이면서 원핵이야. 모든 세균은 단세포이면서 원핵생물입니다. 그러면 이 남세균이란 녀석은 화석으로 남을 수 있을까? 단세포고 원핵생물이야. 뼈가 있는 것도 아니지. 그래. 얘는 화석으로 남지 못합니다. 화석으로 남지 못하기 때문에 선캄브리아대 남세균이 처음 출현한 게 고생대 훨씬 이전인 아주 옛날일 거 아니야. 선캄브리아대에 속해 있는 건데 원생이연인가? 이렇게 불러주는 이제 뒤에 배우는 것 중에 전혀 화석이 잘 발견되지 않는 시절에 나타난 녀석이란 말이야. 근데 이 남세균의 흔적들이 지금 화석으로 발견되는 게 있어요. 남세균의 흔적이라고 말했어. 이 남세균이 당연히 화석이 남지 않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세균의 흔적들이 화석으로 나타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스트로마 톨라이트예요. 이 스트로마 톨라이트라고 하는 생명체가 산 게 아니라니까. 스트로마 톨라이트는 뭐의 흔적이다? 남세균들의 흔적이에요. 이 남세균들이 이제 세균이니까 되게 조그맣잖아. 그것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이렇게 여러 개가 뭉쳐서 막 산단 말이야. 뭉쳐서 사는데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 점액질 물질들을 막 만들어내요. 점액질 물질들을. 남세균들이 막 뭉쳐있는데 걔네들이 막 점액질을 분비해가지고 점액질이 끈적끈적하잖아. 주변에 있는 돌 같은 물질들이 같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들. 딱딱한 물질처럼 만들어진 거. 그것이 화석화되어서 나중에 발견된 게 스트로마 톨라이트입니다. 남세균들이 같이 뭉쳐있었던 흔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스트로마 톨라이트라는 녀석은 남세균의 흔적이구나 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그렇게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산소라는 겁니다. 산소의 생성과 그 영향. 자, 산소, O2, 산소. 광합성 세균, 즉 독립영양생물들은 먹을 게 부족해갖고 어쩔 수 없이 광합성이라는 걸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기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죠. 근데 부산물로, 나는 원하지 않았어. 남세균은 원한 게 아니야. 부산물로 뭐가 동시에 만들어진다? 물에서 수소를 뜯어내다 보니까 산소만 남죠.
남은 걸 방출시킨 것 뿐이야. 그지? 그게 이제 여기 공기 중에서 물 속에서 뽀글뽀글 나타나더니 공기 중으로 막 날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뭐가 농축된다? 산소가 농축되기 시작해요. 애초에 산소는 왜 없었던 거야? 이 단어가 나와야 돼. 지각 형성될 때. 지각이 형성될 때 산소가 다 투입된 겁니다. 지각이 형성될 때. 그래서 지각 구성 8대 요소가 산규, 알철, 칼라, 칼마야.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가 지각이 형성될 때, 즉 마그마 바다였던 지구가 지각으로 굳어갈 때, 그때 산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산소는 그래서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없었지만 이렇게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하면서 산소가 이제 막 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 산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변화 첫 번째, 해수의 변화. 바닷물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원시 대기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두 가지 먼저 볼까요? 자, 바닷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닷물 속에 산소가 막 풍부하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 바닷물은 원시 지구에 비가 막 내려가지고 모인 물이 바닷물이었죠. 처음엔 짜지 않았다 그랬지. 짜지 않았는데 나중에 짜졌습니다. 왜 짜졌어? 육지로부터 내려온 나트륨과 화산 폭발로 나온 염소가 만나서 NaCl이 만들어진 거잖아. 마찬가지로 나트륨만 들어온 게 아니라 칼슘이라던가 철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이온의 형태로 막 녹아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물속에 뭐가 많이 있었다? 철, E+라는 이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산소라는 녀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야. 산소는 반응성이 굉장히 큰 기체라서 이 철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둘이 만나버려요. 철도 반응성이 큰 편이거든요. 둘이 만나서 뭘 만드냐? 바로 Fe2O3라고 하는 산화철, 다른 말로 녹슨철을 만들어요. 녹슨철. 다시 말해서 물속에 빨갛빨갛한 녹슨철들이 막 생겨나면서 그게 무거우니까 앙금 형태로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야. 가라앉아서 밑으로 막 가라앉아서 이렇게 쌓입니다. 쌓여서 얘가 지층이 되는 거야. 지층. 나중에 얘가 발견됩니다. 이게 지층이 이걸 막 캐면은 빨간색 막 흙이 막 나와. 근데 이거를 녹여서 거기서 뭘 뽑아낼 수 있다? 철을 뽑아낼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철광석이야. 철광석. 철을 캐낸다는 철을 캐낸다는 건 철광석을 캐내는 거야. 이 지층을 캐내는 겁니다. 캐내서 거기서 이 철광석을 갖다가 우리 처음에 아버지가 뭐였구나 배웠는데 화학할 때 우리 그거 뭐지? 용광로에 집어넣고 철 재련하는 거 봤죠? 그래서 그 철광석을 집어넣잖아. 이거 캐서 집어넣는 거야. 이거 캐서 집어넣으면 여기에 붙어있는 돌성분 뽑아내고 여기 붙어있는 산소 막 뜯어내가지고 순수한 철만 얻어내는 것이잖아. 그때 이 철광석이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해수의 변화. 그래서 해수에는 철이 산화되어서, 자, 철이 산소랑 결합했죠. 철 이온이 산소랑 결합한 거. 철이 산소랑 결합하는 것도 산화라고, 산화가 수소를 잃어버린 것도 산화고, 그지? 그다음에 산소를 얻은 것도 산화입니다.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철이 산화되어가지고 산화철을 만들어 밑으로 철광석을 만든다. 그래서 책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퇴적암 속에 철광석이 발견되어 있는 산화철이 발견되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럼 대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대기에는 산소가 대기 중으로 막 날아가니까 잘 봐봐. 원시대기가 유명한 것들이 메탄가스가 원시대기에 많이 있었고요. 암모니아라는 것도 원시대기로 많이 존재했던 것들이거든. 얘가 탄소 공급원이었고 얘는 질소 공급원이었잖아. 근데 이것들이 산소가 공기 중에 막 올라가니까 이것들이 산소랑 결합해서 이것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CH4가 산소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은 뭐냐면 이 메탄가스가 연소되는 것과 비슷해요. 완전 연소가 되면은 CO2하고 물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각각
계수 맞추면 이 O2랑 만나서 CO2와 두 분자의 물이 만들어져. 이렇게. 그래서 대기 중에 있던 메탄가스는 CO2와 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지? 그래서 메탄가스가 점점 없어지고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수증기가 점점 더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진 거야.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왜 사라졌냐? 암모니아가 마찬가지로 산소랑 결합하게 되어서 얘가 질소만 따로 N2로 떨어져 나오게 되고 6분자의 H2O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4, 3이라는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왜 사라졌냐? 산소랑 만나가지고 질소, 그 다음에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현재 질소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의 대기에는 가장 많은 게 뭐야? 1바가 질소가 78%가 있고요. 2바가 산소가 21%가 있는 거예요. 땡땡땡. 이렇게 대기 성분의 변화를 초래했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런 변화. 이거를 산화성 대기라고 해요. 산화성 대기로. 자, 환원성 대기에서 이런 산화성 대기로 바뀌었다. 봐봐. 여기도 산소랑 결합되어 있지? 산소랑 결합되어 있지? 산소랑 결합되어 있지? 산화성 대기. 산화성 대기다라고 불러줍니다. 산화성 대기로 변화되었다. 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축적되면서 산소와 산소 분자와 원자가 만나서 뭐가 된다? 오존층이 만듭니다. 오존. 그래서 공기 중에 오존층이라고 하는 층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오존층이란 녀석은 어떤 기능을 한다?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굉장히 뜨거워요. 올라가면. 오존층이 되게 뜨겁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만져봤잖아. 여기서 안 믿네요. 자, 오존층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오존층을 중심으로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뭐지? 우리 이거 기억나? 이거 이거. 그래서 오존층에서 원래는 온도가 쭉 떨어져야 정상인데 여기서 한번 올라가는 이유가 이거 뭐가 있기 때문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오존층 주변에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자외선 흡수해가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존층 자체가 뜨거우니까 위에는 뜨거운 구간이 있는 거야.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지면 추워야 되는데 오존층 주변은 뜨겁다니까. 그래서 한번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오존층이 만약에 지구상에 없었다면 이런 분포가 아니라 어떤 분포다? 이런 분포였었다는 얘기야. 여기는 왜 올라가냐? 여기는 그냥 태양과 가까우니까. 열권지대죠.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되었다는 거까지가 됐고요. 됐네요. 자, 이게 온실대기의 변화가 됐고요. 자, 생물계의 변화 볼게요. 생물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 것이냐? 산소가 생성됨으로 해서 생물들이 바닷속에만 살지 않고 이제 어디로 나옵니까? 공기 중으로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육지로 막 올라와요.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서식지가 육지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산소가 많이 부족했으니까 거의 다 무산소 호흡인 녀석들이 많았어요. 그치? 하지만 이제 뭘 한다? 산소 호흡을 하는 놈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퀴즈! 무산소 호흡이 효율적일까? 산소 호흡이 효율적일까? 당연히 산소 호흡이 효율적입니다. 무산소 호흡은 억지로 이게 조금 산소 없이도 살짝 물질을 분해해가지고 억지로 에너지를 좀 뽑아내는 방식이야. 근데 산소 호흡은 얘를 완벽하게 연소시켜가지고 완벽하게 호흡해가지고 에너지를 다 뽑아내고 이산화탄소와 물로만 마지막에 최종 변화시키는 게 완벽한 호흡이에요. 완벽한 산소 호흡입니다. 훨씬 효율적이라서 훨씬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방식이 산소 호흡 방식이야. 그래서 앞으로 진화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당연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무산소 호흡보다는 산소 호흡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이익이 많겠죠? 산소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금 자 중간에 처음에 종속이었다가 독립으로 바뀌었었잖아. 산소가 다시 많아지다 보니 많아지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종속으로 다시 종속 영양으로 바뀌게 돼. 아까 종속이었다가 독립으로 갔던 이유가 뭐야? 주변에 먹을 게 부족해서였잖아. 근데 다시 산소가 대기 중에 풍부해지면서 이 생물들이 효율적인 호흡을 하죠. 효율적인 호흡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생물들의 양이 또 많아지는 거야. 잡아먹고 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종속 영양하는 것들이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산소의 생성에 따른 산소의 생성에 따른 영양들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들으니까 좀 낫죠? 할만하죠?